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투스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이 좀 진화되는 듯 싶더니 다시 붙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나온 이준석 대표 사퇴하라. 혹시 윤 캠프의 말이냐? 윤석열 후보가 직접 부인했지만 한 특보가 실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2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승민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이 나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오신 셋 중에 가장 먼저 다녀오신 이성대 기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휴가 뒤에 처음으로 썰어볼 건가요? 네, 오늘은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준표의 분노, 누군가의 화가 났군요. 예. 누굽니까? 당 지도부. 지도부 인사. 예. 지도가 많지 않아서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네, 정부 당국이 대출 중단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론과 또 추가 대출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살 수 있는 걸 막아놨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은 친문의 핵심으로 불리우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유승민 캠프 민주당에 친문 그러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 진짜 다 친문입니다. 전부가 다 친문 핵심이에요. 우리가 한 반에서 누구랑 누구 친해, 우리 다 친해. 이건 원론적인 얘기예요. 아니 그 옛날에는 이게 개파가 이제 진짜 우리 민주당은 개파는 없고 이번에 이제 그 경선하느라고 후보에 따라서 약간 이제 그 지지자들이 좀 갈린 거지. 그 전까지는 사실은 개파가 없는 당이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게 친문의 핵심인 사람들이 꼭 친문은 없다. 다 모두가 다 친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문인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야.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없어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린 와갖고 게 왜냐면 오신환 의원님은 지금 유승민 캠프의 상황실장. 근데 지금 김종민 의원님은 아직 특정 캠프에 들어가진 않아서.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 그냥 그래서 정책 토론 좀 하고. 딱히 앞에 붙일 수식어가 별로 없어서 제가 그냥 친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민주당에 뭐 전 최고위원 아니면 민주당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 이렇게. 알겠습니다. 전 수석 최고위원으로 하고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모 캠프로 알려져 있긴 한데 본인이 직접 얘기를 안 하시니까. 심정적으로. 캠프에 이렇게 가담아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논쟁들을 좀 제안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발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먼저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대위 검토설, 윤석열 캠프가 김종인 비대위를 추진할 거란 한 언론 보도가 나온 건데요. 나흘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윤석열 예비 후보 곧바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황당무계한 얘기고 또 이런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캠프의 민영삼 특보가 이준석 대표는 사퇴 후에 유승민 캠프로 가든지 대선 때까지 무건 수행을 하든지 선택하라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특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다른 대선 주자들은 지도부 흔들기를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윤 후보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윤 후보의 캠프는 후보 따로 참모 따로입니까? 당대표를 흔들고 경선위원장을 바꾸고 경선 룰을 바꾸겠다는 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입니까? 최재형 캠프 측도 가세했는데요. 비대위 설에 대한 의구심을 재차 내비쳤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도 비대위가 사실 무근이라고 못 박지 않았습니까? 뭐 그걸 일단 믿고 싶고요.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겠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뭐 저희가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경선을 앞두고 벌어진 당내 분란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고 정권 교체를 향해 결집하자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경선 버스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까요? 예, 첫 주제는 이준석 사퇴하라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오신원 실장님에게 네. 상황실장 유승민 캠프에 일단 유승민 전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캠프 인사들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 비대위설 네네.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윤석열 캠프에서 그런 의견이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황당무계한 일이다라고 하지만 이 예. 황당무계한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 특히 어제 그 민영삼 특보가 얘기했던 발언들 예.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결국엔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흔들어서 이 당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경선의 룰을 유리하게 만들고 손쉽게 그냥 올라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캠프에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후보로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경중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은 그냥 각 개인이 알아서 했던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만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캠프에서 자유로운 김종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이해는 안 가죠. 예. 그 저는 이제 뭐 비대위설이 뭐 캠프 입장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후보가 뭐 동의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무모한 이제 얘기를 나눴을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위기 그런 게 모여 있는 분위기 좀 걱정스러운 거죠. 사실 저는 뭐 남의 당 얘기니까 뭐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건 아닌데 적어도 이제 취임한 지 한 몇 개월 되지 않는 대표를 경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물러나라. 이건 정말 우리가 옛날부터 하지 말아야 될 정치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남의 당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정치의 기본적인 신뢰를 위해서라도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고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도록 관리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저희가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야에서 약간은 반대되는 의견이 나올 것 같지만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네. 캠프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윤석열 후보 캠프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승민 캠프에서도 이건 문제가 많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두 분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캠프가 잘못하고 있다. 여기에 같은 의견이신 거죠? 아니 근데 뭐 그게 윤 캠프에 대해서 늘 비판적인 게 아니라 늘 비판적이셨어요. 아니 사건 하나하나가 네.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뭐 발언이며 그렇죠. 그다음에 캠프 내에서 있었던 뭐 사건 사고며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준비 안 된 캠프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6월 29일 날 본인이 출마 선언에 준하는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2달이 채 안 됐는데 사실은 수많은 어떤 그 실수와 또 캠프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노출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 당 전체에도 사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대표와의 이런 갈등을 촉발했던 것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지방에 다른 일정에 가 있을 때 전격적으로 사실상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입당을 한 그 행위부터 오히려 이제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부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는 그 일련의 그 과정들에서 이준석 대표가 영선의 30대의 당 대표다 보니까 그 주변 인물들조차도 이미 야권에서의 지지율 1위라는 것에 취해 있는 듯한 그런 결국에는 완장차고 뭔가 갑질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당 전체의 이미지를 깎아먹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보가 후보로서의 가져야 되는 철학과 비전, 정책,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해야지 여지껏 어떤 뭐 정책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정치적 수사만 갖고 이걸 돌파해낼 수 없거든요. 예. 지금 사실 원래 오늘 월요일 파트너는 법사위 파트너였던 장제원, 윤석열 캠프의 총괄실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요?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이 주제를 이제 장제원 실장이 나왔었으면 지금 고성이 오갔을 텐데 유승민 캠프의 오신환 의원님이 나와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화기애애는 아니고 네. 그래서 예. 제가 일단 윤석열 캠프의 입장 측면에서 약간씩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뭐 이준석 대표가 적어 정리된다 이런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지지율 제일 앞서가는데 정리된다니 열 받을 만도 하잖아요. 아 사실은. 근데 제가 우리 이제 그 박성태 부장님도 그 기정사실화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정치하면서 보면 정말로 사실이 아닌데 기정사실화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다가 가짜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녹취록 사건을 이렇게 쭉 봤는데 적어 정리된다는 게 그러니까 예. 윤석열을 적어라고 표현했다는 건 저는 그건 진짜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그렇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상황, 예. 그 상황이 정리된다가 상식적이죠. 저걸 윤석열 씨라고 하는 40% 넘는 1위 대선 후보를 적어 정리된다고 얘기할 정도면 그 대표가 사실은 그 대표 그만둬야 돼 사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면. 그리고 이제 그 발언 자체가 원희룡 후보와 한 말이잖아요. 예. 이건 13명의 후보 중에 한 후보에게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후보를 적어 정리된다. 그 후보 정리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비상식적인 그런 대표가 있을까요? 아무리. 그리고 10년 동안 이준석 대표가 이 정치권에서 그래도 많은 방송과 예.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경험들을 쌓아왔는데 뭐 영선이긴 하지만 누구보다도 이 정무적 판단이나 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건 약간 오바스러운 측면이 있었고 저거를 이제 오신환 의원님도 윤석열 후보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상황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보시는 전체를 거죠? 저는 뭐 아주 자세히 갈등 봤기 상황이라고 때문에. 봐야지. 그건 뭐 갈등 여러분들이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갈등 상황이라고 해도 그 앞에 멘트들이 이준석 대표의 얘기들이 여의도 연구원 조사 결과 그 뒤에 생각했던 건 지지율이 낮으니까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저거 정리된다가 저거가 갈등 상황이라고 해도 지지율이 낮아서 속된 말로 후보가 대표에게 고개를 쳐드는 상황은 정리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할 수 그러면 이제 그럼- 그것도 사실 부적절한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라는 네. 어떤 종지부를 찍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그게 당 대표와 후보가 대선 후보가 서로 사적인 대화한 것을 저는 원희룡 후보가 그것을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하면서 이 정치권이 이런 불신 속에서 그럼 누구랑 통화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난 그렇죠. 참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까 김종민 의원님도 방송 전에 그랬지만 왜 그거 갖고 그렇게 싸우냐 니네 당은 그러는데 저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 정도로 싸워서 물고 뜯고 당이 지금 이렇게 뭐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싸울 일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또 오신환 의원님이 그쪽 캠프에 관련돼 있으니까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이제 후보하고 좀 가깝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유승민을 대통령 후보 만들기 위해서 대표로서 뭘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뭐 당을 뭐 1년 본 게 아닌데 대표가 무슨 후보를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 옛날 뭐 김대중 옛날에 총재 시절에 총재 때나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은연중에 그런 내색 혹은 그런 뉘앙스가 전달되는 거 이거 이준석 대표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대표 당선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잘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은 그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예. 누군가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속내 혹은 선호도가 전달되는 횟수가 한두 번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확 비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상황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상황에 그런 따라서 이제 부분이 말이 조금 조심스럽지가 못한 것 아다르고 같아요. 어다른데 그거 좀 잘못하면 서로 기분 나빠서 양쪽에서 양쪽 진영에 뭐 진영이든 뭐 지도부든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툭툭 게 말라오면 이제 이제 난장판되는 윤석열 총장 뭐 입당하라고 그럴 때 약간 입당 압박을 했잖아요. 예. 대표니까 자기 당에 다 들어오라고 해서 압박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방식이 하여간 뭔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생각들보다는 약간 다르게 좀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끌고 가려고 한다거나 그런 뉘앙스를 좀 줬는데 이게 쌓여 있던 것 같아. 이게 대표 입장에서는 그 당시는 윤석열 후보가 장 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후보였기 때문에 전략 전술상 어떻게든 당 안으로 입당을 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후보가 가깝다는 거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건 뭐 있는 사실이니까. 다 아니까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근데 어떤 역차별을 받고 저는 있어요? 솔직히 내놓고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특히 친유계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인사들이 당직에서 완전 배제됐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나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렇게 고립돼서 당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받쳐주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로 당직에 대한 욕심이 없고 이준석 대표가 잘하길 바라고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백지수표를 위임한 거예요.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당직 인사 해라라고 해서 했고 그리고 서병수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친박 인사잖아요. 그게 어떻게 유승민하고 가까울 거며 이준석 그 서병수 위원장님이 경선의 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승민 대표를 유리하게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과거의 이준석 대표와의 친밀도 그리고 과거의 한 말을 가지고 신유계 입장에서는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역차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유승민 캠프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런 논란들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지도라도 오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근데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당이 이렇게 깨질 듯이 분열되고 갈등하는 상황으로 가면 최종적으로는 도움이 될 게 없죠. 후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결국에는 당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사실상 유승민 후보가 참다가 당대표 경선할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참다가 결국에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 유불리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답답한 게 우리 당도 이제 네거티브 한참 하다가 뭐 서로 이제 혼나고 또 이제 그 당원들도 막 서로 이제 감정이 막 격앙되고 당원 게시판까지 문을 닫았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당도 뭐 남 얘기할 처지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보면 사실 그 뭐 녹취록이 뭐 어떻더니 뭐 누가 누구 편을 드느니 이런 얘기를 가지고 대선 쟁점이 된다는 게 이건 국민들한테 엄청 불행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국난이라고 하는 게 정말 미중류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 이어달리게 하는 다음 정부가 이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이제 방역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경제 위기는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경제 위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경제 부흥이 필요한 우리가 IMF에는 6.25, 2.25 이런 시기에 버금가는 경제 부흥이 필요한 그 상황인데 그 비전과 전략에 대한 논쟁이 없어요 지금. 그냥 재난지원금 나눠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업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거기다 4차 산업 진흥화 혁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일자리의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다음에 인구 변화, 청년, 그다음에 대학생 수, 뭐 그다음에 고령 인구 엄청나게 많은 우리 이 구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일단 코로나 경제 부흥, 그다음에 경제의 혁신, 그다음에 정말로 뒤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포용 이 세 가지에 대한 비전 전략을 정말 서로 경쟁력으로 논쟁해서 야당 여당 떠나서 각 보수 진보에 따라서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지금은 어렵지만 저거 보니까 조금 한번 기대해보자 이걸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전 대선 보면 기초노령연금이랄지 몇 가지 이제 정책적 의제들이 이슈가 되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없고 뭐 바지냐 저거냐 이렇게만 되니까 물론 저희도 뭐 중계하듯이 다루긴 한다는 반성도 좀 있긴 하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언론도 좀 흘러가는 문제가 것도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캠프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고 있지 않는 거죠 후보 측에서. 이게 사실은 유승민 후보는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제 공약, 일자리 공약, 또 보육 공약 다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른 후보 캠프가 내놓고 있는 게 없으니 예. 특히 유력 주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논쟁을 할 거리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니까요.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죠. 이제 그나마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후보 기본 시리즈 예. 이 부분들 가지고 계속 우리 쪽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당 안에서도 지금 그것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종민 의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기본소득 시리즈는 잘못됐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죠? 그건 이제 논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로 갈 거냐 아니면 기본소득 중심으로 갈 거냐 이 논쟁은 저는 뭐 우리 경선뿐만이 아니고 본선에서도 큰 논쟁이 되고 예.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이 코로나 경제위기 구조개혁 과정에서 상당히 큰 쟁점이에요 이게. 지금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먹히는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에 대한 직접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되 이제 지금처럼 막 전 국민에게 다 나눠줘서 재정 부담이 큰 거는 어렵지 않냐 뭐 이런 논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복지국가적 차원에서 하자 아니면 좀 전면적으로 하자 이런 논쟁이 있는 건데 저는 이런 논쟁들이 좀 본격적인 대선의 논쟁 쟁점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 누가 한번 유리하고 불리하고 기본소득 떠나서 논쟁 자리를 만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세요. 사실 20대 때 예, 우리 김종민 의원하고 법사위에 있었는데 참 논쟁적 토론을 즐겨 하시는 분이고 예, 여야 할 거 없이 또 내부에서도 지금 이런 사실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렇죠. 또 그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그거를 이제 많이 회피하고 그냥 뭐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싸움만 하는 이런 정치권이 제가 있죠. 저번에 윤승민 의원님하고도 이제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시청자들이 너무 압박 면접을 한다 그러는데 혹시 나중에 윤승민 의원님도 그 윤희숙 후보랑 같이 한번 논쟁 경제를 물론이죠. 어떻습니까? 예, 이 자리를 누구랑도 한번 해야 보시고. 되는 문제죠. 이게 여기서 후보가 또 두 건의 아이템을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네. 유승민, 그거 꼭 좀 해주세요. 윤희숙 기본소득 논쟁. 아니 JTBC가 실제로 논쟁 중 토론 중심으로 정책 토론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세요. 아니 일주일 내내 썰전하면서 오늘 정치권에 무슨 말 오갔고 이게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 얘기 일주일 동안 하면 뭐가 남습니까? 저희도 야단치는 겁니까 지금? 저희도 시청률의 압박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논쟁 알겠습니다. 논쟁으로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다음 사진 준비한 거니까 살짝 한 장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예, 자꾸 김종민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진 소개가 좀 그런데 예, 지금 윤캠프 측의 대구에서는 예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준석 대표 사퇴하라 뭐 이렇게 차이됐고요. 자동 녹음 그만하고 대표답게 처신하라. 저거 이준석 이렇게 했는데 저거 이준석은 공정경선 보장하고 싸가지 원희룡 품격을 지켜라. 뭐 이런 플랜카드를 걸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 사퇴 없다. 비대위 얘기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이른바 윤사모 캠프 측에서는 자꾸 저렇게 나오면 후보도 부담되죠. 자꾸 저러면. 안 되죠. 저건. 뭐 캠프에서는 공식적으로 별개다. 그리고 우리는 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네.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뭐 그건 자제해달라 했죠. 예, 캠프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은 소위 말하는 대깨문이라고 하는 예. 극렬 지지층에 대한 골칫거리가 있는 것처럼 저게 너무 과도하면 후보한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예.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선 과정에서 당 대표를 저렇게 흔든다고 해서 무슨 사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후보한테 데미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정만 자극해서. 사실 저런 뭐 짓은 왜 물러날 수 하는지 있는 모르겠어요. 상황도 아니고요. 네. 만약 물러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지지도가 확 떨어질 수도 그럼요. 예. 있죠. 대선을 못 치르는 거죠. 이 얘기를 원래 길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뭐 저거 이런 얘기만 하지 말라고 김종민 의원님이 얘기하셔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 얘기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이낙연, 엄근진의 늪으로 정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최근에 보면 저희가 이제 두 개의 여론조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동응답 전화로 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오는 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자 대결에서 3위인 이낙연 후보의 지지도가 약 6월 셋째 주랑 비교를 하면요. 중간에 7월에 잠깐 올랐다가 약 7%포인트 올랐다가 다시
뚝 떨어져서 12.4%로 됐습니다. 원래 3강 구도로 가느냐란 말이 7월 중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저론조사인데 지금은 다시 윤석열, 이재명의 양강 구도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화 면접을 조사. 네, 이 부분은 이제 역시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지도가 좀 높게 나오고 잘못 말했네요. ARS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MBS 조사에서는 역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낙연 후보가 6월 셋째 주에 7%로 낮았다가 7월 셋째 주 14%로 올랐다가 다시 8월 셋째 주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중간에 조금 네거티브가 이른바 명락대전이 심할 때 반등하는 듯하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낙연 후보의 캠프엔 없지만 나름 약간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종민 의원님께 좀 여쭤보면. 예. 아니 뭐 제가 그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고 예. 그냥 이제 저도 이렇게 약간 그 관전평 수준에서 보고 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후보 지지도의 차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휘청거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뭐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이 세 후보의 지지도가 예. 이게 오랫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이낙연 후보가 지금 같이 참전한 지 꽤 몇 달 됐는데 지금 10% 초중반 이제 지지율이면 사실 별로 이게 쉽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거를 관심을 갖는 건데 이낙연 대표는 한때 40%까지 지지율을 찍었던 후보예요. 지난해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낙연 대표를 찍었던 40%의 지지율 중에 뭐 상당수는 아마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윤석열 후보에 가 있겠죠. 예. 근데 한 번 그 지지했던 사람들이 40% 있다는 거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뭐 4%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라 저는 뭐 큰 차이는 없다고는 보는데 그게 이제 이낙연 후보가 그 옛날 그 지지세를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느냐. 10%만 회복해도 판이 바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떤 관심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어떤 계기가 이제 올 거냐 네. 이건데 아직까지는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이게 검증이냐 네거티브냐라는 것이 사실 백지장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캠프에서 하는 것은 검증이 되는 것이고 상대 캠프에서 나를 검증하는 것은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난 뭐 경선 과정에서 특히 1차 컷오프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이낙연 후보가 치고 올라가면서 저는 이게 반전 가능성이 생기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과도한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서 예. 그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 또 중도층에 대한 확장력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요즘은 완전히 이른바 지난번 황교익 TV 먹방 관련 이재명 지사의 그 관련해서도 좀 비판적인 논평을 대변인이 냈다가 나중엔 다시 뭐 꼭 좀 그렇진 않은 걸로 약간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캠프에서. 지금 그 우리 오 의원 분석이 좀 맞는 분석이라고 보고요. 그 캠프 내에서도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예. 저도 이제 그 우리 캠프에 아는 분들한테 그런 조언을 많이 했는데 이낙연 대표한테는 네거티브는 무조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는 그 네거티브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감이 있다, 좀 신뢰감이 있다, 뭔가 차분하다, 믿음직하다.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구를 공격하고 욕하고 흠집 잡고 하면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기본 신뢰 같은 게 약간 배신당하는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낙연 캠프가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길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 본인도 이제 조금 뭐 그런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에 이제 약간 숟가락을 얹은 면도 있고 예.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이제 그 뭐 캠프에 있는 의원들이나 실무자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하나 보면 진짜 이거 잘못한 게 있죠. 말하고 싶죠. 근데 그걸 언론이 혹은 지지자들이 혹은 이렇게 뭐 다른 후보들이 뭐 이제 그 지지율 좀 적게 나온 후보들이 얘기하게 놔둬야 되는데 2등 후보가 하는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2등이었다면 그렇게 해도 별로 감점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뭔가 파이팅 뭐 이런 게 또 장점이니까 나 문제 제기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특별하게 혈압이라고 안 볼 건데. 달리 말하면 이제 이재명 지사는 네거티브가 좀 어울리는데 이낙연 안 맞아요. 대표는 이렇게 네. 어울리진 않는다. 안 맞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무기 삼은 거예요. 캠프에서 후발 주자들이요. 네. 근데 그 네거티브 유혹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출량을 높여야 되고 또 1위를 따라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그렇죠. 중압감이 있거든요. 또 캠프에 있는 구성원들도 이게 정치적으로는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압박을 후보한테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노출 빈도는 높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보면 지금처럼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원희룡 지사가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예. 원희룡 후보가 지난 갑자기 느닷없이 본인의 정치적 그동안의 스탠스와 전혀 다른 이상한 녹음했던 거 까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래서 올라서는가 싶더니 아니나 노이즈 다를까 다시 마케팅.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꾸준히 네거티브가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어울리는 후보도 유승민 후보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정책과 실력 그리고 비전 이런 점에 충실하게 지금까지 해왔고요.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 한 것은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세게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권 교체 어렵다. 당대표 흔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 윤석열 발언을 후보가 사과하라고 세게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죠. 특정 후보 이렇게 세게 잘 얘기 안 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남의 집 얘기는 그렇고 우리 당에서 보면 저는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한 40%까지 40% 이상까지 지지를 받았던 후보라 뭔가 다시 맞아 이낙연 저 사람 맞아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런 거를 보여줄 계기를 잡아야 이 경선판을 이제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그 지금 이 네거티브는 그게 안 됩니다. 글로 가면 그냥 내가 알고는 이낙연은 아닌데 아니다. 그러면 안 모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옛날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래서 그 국무총리 할 때 했던 그 발언들이라는 게 네거티브가 아니에요. 방어했던 거죠. 분명한 얘기. 자기 입장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이낙연 대표 약점은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분이 얘기를 좀 어떤 신중하게 하려다 보니까 얘기가 정확하게 뭔 얘기인지가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기자들 볼 돌려서 때는 듣기만 하세요. 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총리 시절도 그렇고 물어보면 이낙연 후보는 그런 지적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 듣고 신중히. 그게 이제 왜 맞기도 하는데 기자들이 볼 때 좀 깜깜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총리할 때는요. 네. 자기 입장이 분명하잖아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다.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된다.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내가 다 감당해서 이겨야 된다. 예. 자기 목표가 분명하니까 입장이 분명해요. 딱 나오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무슨 노선이다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당대표를 하다 보니까 당대표를 하고 이제 40%하고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하면서 괜히 말 잘못하면 혹시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서 예. 무슨 말인지가 분명치가 않다. 이런 여론들이 생기면서 지금 엄근진 이런 예. 이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라 전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내가 대통령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겠다. 누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하기 위해 나왔다. 당장 코로나 경제 부흥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혁신 해야 된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에 구조개혁 해야 된다. 그리고 복지국가, 포용국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복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안 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다 보면 친하시니까 나와요. 좀 얘기를 해주세요. 강하게.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깡패라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이렇게 근접해서 이게 반전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다시금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은 결선 투표 제도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은 뒤쳐져 있지만 이낙연 후보가 결선 투표 가면 이거 꺾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줘야 혹시라도 이걸 관찰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를 이렇게 아직 유보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낙연 후보를 관심 갖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캠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서 다시 추격해낼 것인가 그런 기대 심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제 지난주에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던 거네요. 그래프를 하나 잠깐 보면 비호감도에서
이낙연 후보가 62%로 이재명 지사보다 높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캠프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이제 과거에 몇몇 일 때문에 비호감도가 좀 높을 거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이낙연 후보가 더 높아서 캠프에서도 당황스러웠다라고 하던데 저는 왜 뭐 이제 그렇다고 보세요? 그 여론조사는 뭐 한 번 여론조사 수치 가지고 얘기하면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낙연 후보 지지자가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안 나오면 윤석열, 이재명 누구 찍을 거냐? 근데 윤석열 반, 이재명 반이더라. 해갖고 이낙연 후보 지지자가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 JTBC 여론조사니까. 여론조사였죠. 그래갖고 이게 뭐 이낙연 지사가 원팀이 아니냐 뭐 이런 뭐 이제 약간 이제 예. 억측 같은 게 있었는데. 예. 서른 후보가 세게 얘기를. 그렇죠. 아, 근데- 서른 의원이. 예. 예. 근데 얼마 전에 조사는 또 거꾸로 나왔어요. 그 그러니까 조사 그 비슷한 조사가 오늘 뉴스룸에서도 보도가 됩니다. 네. 조사 결과를 제가 아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뉴스룸에서 보도해야 되니까. 대략 내용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이 또 이제 뭐 이제 이낙연이냐 윤석열이냐 할 때 윤석열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여론조사는 정말 그 조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추상화 봐야 하나 된다. 조사 갖고 보는 건 그러니까 보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실제로 추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이재명 지사가 뭐 호감도가 별로 안 좋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달라졌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의 상황 중에서 이 네거티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도 하고 뭐 정세균, 추미애, 뭐 이낙연 다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네거티브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까지 해 이렇게 느껴진 게 이낙연이에요. 맞지 않는 그래서 곳이다. 제일 손해 본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과거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것들을 1위 후보로 달린 지 꽤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본인이 그 안정감을 찾은 거예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비호감도가 상쇄되는 측면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1위 후보 쪽으로 쏠려가는 그런 어떤 밴드웨건 현상이 있기 예. 때문에 비호감도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효과들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아직 조금 그래도 시간이 남았고 예. 또 이게 또 변화 가능성에 대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저는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인지 이낙연 후보가 이제 국가 예산을 내년 예산을 뭐 650조 정도 늘려서 과감하게 이런 코로나 피해 이런 분들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나중에 한번 저희가 따로 또 토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사실 하다 보니 매일 어떻게 보면 뭐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준석 몇 명만 얘기하게 돼서 가장 큰 이슈를 다루다 보니 다른 후보들 얘기를 별로 안 해서 저희가 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의 독한 썰들을 모아봤는데요. 이른바 썰픽인데요.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랭킹은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먼저 4위입니다. 근거리 미인 정세균.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본인이 가까이에서 미인인데 멀리서 보면 그렇게 안 보인다며 근거리 미인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장점을 잘 몰라준다는 서운함이겠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멀리서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문제가 많다란 말도 했는데 다른 분들은 누굴까요? 자, 3위입니다. 추석 골든크로스 홍준표. 자,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후보 중에 적합도가 처음으로 20%를 넘자 좁혀진 격차의 추석 전후 한 달 안에 골든크로스를 이루겠다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한때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지 빼달라고도 했었는데 이번 조사는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자, 세 번째 광고 모델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인별에 올린 글인데요. 자, 한 가게에서 베개를 팔며 윤석열 베개라고 했습니다. 사진은 과거 윤 후보가 베개를 베고 반려묘와 함께 있는 사진인데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초상권 침해 아니냐옹. 자,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초상권은 이렇게 무료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른바 이윤 갈등으로 숙면에 어려움은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네요. 자, 1위입니다. 김두관 후보의 얘기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꼴찌 후보라서 이렇게 배제하는 것 같은 오해도 좀 생길만 하기도 하고, 과연 뭐 1위 2위 달리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됐다면 배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공정성에 좀 의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인 김두관 후보가 당의 경선을 일주일만 연기해달라고 했는데요. 코로나 시대 대선, 지도부도 후보도 곤란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정치권에 있었던 독한 썰들 픽해서 제작진이 그냥 픽한 겁니다. 순위도 그냥 저희가 그냥 정했고요. 4개를 골라봤는데 이 중에 하나씩을 픽해서 촌평, 논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부터. 예. 저는 홍준표 예. 대표가 골든 크로스를 얘기했잖아요. 예. 그냥 관심이 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그거 보고 홍준표가 20%를 넘었네. 일단 범보수 후보의 적합도 중에서입니다. 예. 근데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러 명 모아놓고서 이렇게 한 줄을 세우는 여론조사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 지정 내에서 누가 1, 2등이냐, 이 진보 지정 내에서 누가 1, 2등,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그냥 이쪽 윤석열 후보가 한 40% 하는데 20% 한다 그러면 뭐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28%인가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20%더라고요. 그것도 여론조사 뭐 다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까 그림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캠핑할 때. 겁나 아이가 여론조사. 다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 갤럽 저는 겁니다. 2%가 유지가 되면 이 판은 뒤집힌다. 아, 골든 크로스 온다. 그래서 저게 홍준표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될 예, 수도 있다. 홍준표 대표가 뭐 말을 재밌게 하는 분이라 그냥 뭐 근데 특히 이제 재밌게 해보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상황을 봐서는 저렇게 치고 올라가면 저거 뒤집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실은 저도 사실은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를 얘기는. 픽했는데 네. 지금 뭐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셔서 뭐 짧게 얘기하면 사실은 20% 오르기 전에도 사실은 근자감이라고 하죠. 네. 예, 그 끊임없이 본인이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올 거라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특히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유승민과 홍준표 둘의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예. 결국엔 굴러온 돌인 윤석열, 최재형 후보 그리고 박혀있던 돌인 홍준표, 유승민이 결국엔 박힌 돌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당 안에서.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극복 이후에 아까 김종민 의원이 얘기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 또 K 양극화 문제 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시대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과연 누가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누가 가장 잘 문제 해결할 것이냐라는 측면에 보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것이다. 예. 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홍준표 후보가 그런 자신감을 드러낸 부분들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런 어떤 출렁거리는 시간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온다. 예. 그리고 우리는 경선을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당장 25일 날 비전 발표회, 그다음에 30일 이후 등록 이후에 갖는 여러 가지 토론이나 본인의 어떤 정책 발표 이런 것들 통해서 아마 검증하고 토론하게 되면 새로운 변화가 있을 지금 것이다. 홍준표 후보를 얘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라고 얘기하셨는데 유승민 캠프의 상황실장이시잖아요. 깔려 있죠, 당연히. 예. 홍준표 후보도 기회가 있지만 유승민 후보에게 있다. 더 많은 기회가 있다. 그럼요. 라고 예, 이제 예. 그 얘기신 거죠? 그거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도 모셔야 단점들이 되는데. 있어가지고 예. 쉬운 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 홍준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뒤집었겠지만 본선에서는 쉽지 않다. 대표는 이게 지금까지 뭐 얘기했죠.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약간 비호감 발언들 때문에 이제 감점이 많았잖아요.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뭐 똑똑하시긴 한데 사실은 뭐 그냥 똑똑한 그 뭐 서울 깍쟁이 같은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치인으로서 대구잖아요, 대구. 아니 근데 뭐 또 그 서울 사람 느낌이. 같아 그냥 예. 느낌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정치인으로서 내가 저 사람한테 내 권한을 줘야지 하는 그런 어떤 든든한 신뢰 같은 거 약간 이런 것들 못 포용하는 모아요. 이미지 이런 네. 부분들이. 그래서 그 혹시 뭐 제가 조언을 해줄 수도 있지만 뭐 그냥 그 상식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정말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스스로 거듭나는 노력을 안 하면 두 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결국 두 분도 안 되고 나중에 오세훈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오신한 얘기하려다가 오세훈 말 참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오신한 후보가 되면은 그럼 저도 좀 한번 이 응원 좀 할 예. 생각이 있어요. 아니 이제 어느 분이 진짜로 뭐 오세훈 시장 얘기를 자꾸 꺼내는데 네. 제가 오늘 오 시장님 잠깐 뵙고 아, 만나고 왔는데, 왔어요? 예.
근데 뭐 그거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고요. 불가능하죠. 지금 후보 등록도 그리고, 해야 되고. 예, 우리 당내에서 지금 얼마든지 훌륭한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속에서 좋은 후보 내고 결국에는 민주당을 꺾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죠. 예. 이 경선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8월 달에 시작 아닙니까? 8월 말에. 고속버스가 아니까. 그러니까 어려운데 예를 들면 뽑혔어요. 한 사람이.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 나오고 그래요. 민주당에 비해서. 그러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요. 예. 저희가 뭐 시간이 다 돼서 앞서 제가 여론조사를 갤럽 지난주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화면이 멀어서 잘못 봤습니다. 갤럽이 아니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번 주 조사였습니다. 정정해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픽해서 하나씩 홍준표 후보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가계부채가 1,700조 원을 돌파하자 금융당국이 일부 시중은행의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문제는 당장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길이 막막해졌다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막는 이유가 뭐 지난 8월 초에 금융당국의 수장이 바뀌면서 금융당국의 권고 때문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이 시점에 부동산 지금 대출 규제 같은 것도 막히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 가계대출을 추가적으로 내놓은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값 급등. 최근 7월 달부터 집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부총리 발언, 고점 발언 또 전혀 먹혀들지 않고 공급 계획들은 뭐 5년 후에 입주하니까 지금 영향이 전혀 없고요. 여러 가지 26번 대책을 발표함에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극단의 카드. 우리가 구매라고 하면 구매 능력이 있고 구매 욕구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구매 욕구는 포텐셜이 터지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구매 능력을 더 쪽재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경제가 성장하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가계부채는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관건은 뭐냐면 안정성,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장 안정성이 높은 상품이에요. 실물 자산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안전한 상품이 없거든요. 또 하나는 신용대출인데 지금 은행에서 고신용자들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해주지 저신용자들은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담보대출이나 고신용자의 대출은 규제하면서 저신용자들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정책 대출을 더 확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저신용자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제는 결국에는 두 가지가 터집니다.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조급증이 보여져요. 원래 이렇게 대출 규제하게 되면 유예 기간을 주거든요. 3개월, 6개월 후에 뭐 중단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아직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라고 못 박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난리가 났고 계약 해지가 막 발생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고 있는데 결국에는 불안감이거든요. 집값이 왜 오르느냐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미싱 아웃 될 것 같은 공포,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공포 때문에 불안해서 사는데 정부가 더 불안감을 조성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디로 내몰리냐면 은행권에서 내몰리잖아요. 이금융권, 다른 고금리 상품으로 실수요자, 우리가 좋아서 대출 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까 나는 당장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은행이 막히게 되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고 계약 해지가 되면 막대한 계약금을 또 손해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이 또 피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어쨌든 부동산 담보대출이 굉장히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대출하는 것이 좀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막는 것은 오히려 더 풍선 효과를 키울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부동산이 굉장히 좀 버블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해주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막으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 요지는 없을까요? 결국에는 막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문제는 집값 상승,
집값 급등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중개보수 개편안도 그렇고 네. 모든 문제가 집값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요. 가계부채는 원래 늘어납니다. 원래 늘어나는데 단기간에 너무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모든 원인은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위에서는 방법이 없죠. 26번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네. 못 잡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관성 있게 더 강하게 규제를 해버리게 되면 만약에 지금 한다라고 했는데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신뢰가 또 떨어지게 되죠. 안 그래도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하게 되면 또 다른 풍선 효과.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 확산되지 않으면은요. 지금 NH하고 SC제일은행 몇 개 있잖아요. 네. 또 다른 은행으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확산해서 다 막아버리게 되면 2금융권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폭탄을 던져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금융위에서 이런 조치가 다른 금융권까지 확대되지 않을 거라면서 진화에 나섰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죠. 네네. 정말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전문가께서 보십니까? 영향이 있죠.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돌을 잘못 던진 케이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신뢰감? 결국에는 신뢰감이거든요. 왜 구매 욕구가 터졌을까? 결국에는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고 내가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사게 되고요. 네. 쥐어짠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거든요. 집이 있는 사람들도 내 자녀가 영원히 뒤처질 것 같으니까 더 오르기 전에. 20대들이 구매량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구매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20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결국 부모님이 해준단 말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한다라고 했다가 또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말을 바꾸다 보니까 뭐 양도세도 그렇고요. 종부세도 그렇고요. 2% 한다라고 했다가 지금 뭐 11억으로 바꾸고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각자 도생, 사약에 따라 내몰리기 때문에 이런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백악이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출 규제는 어쨌든 부동산과 직결된 문제이라서 네네. 이렇게 대출이 막히게 되면 이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네. 정작 이 뉴스를 보시는 실수요자들, 국민들은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 네. 지금이라도 당장 대출을 더 받아야겠다. 이런 의견들도 좀 보이고요. 정말 혼돈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은행 창구는 불이 나고 있고요. 우리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보는데 은행 창구 보면 아프가니스탄 보는 것 같거든요. 문의가 빗발치고 지금이라도 당장 받아야 되느냐.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미리 당겨야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서 네.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지금 너도 나도 받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상황.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그럼 대출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그런 시중은행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현상도 이어지겠네요. 지금 그렇죠. 막 빗발치고 시중에서는 지금 계약 해지들도 막 발생하고 있거든요. 나는 돈을 못 구하니까 심지어는 공인중개사한테 돈 좀 마련해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내몰면서까지 구매 욕구를 제가 구매 욕구와 구매 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헤어지는데 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극단적으로 갔잖아요. 주택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불안해서 안 사고 싶었는데도 불안해서 사야겠는데 못 사게 틀어막다 보면 결국에는 현금 부자들은 또 구입을 하게 되고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더 좌절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틀어막아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지금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는 전망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또 기준금리 연내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는 더 들어오고 금리가 인상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말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라고 봐야 할까요, 저희가? 목적은 집값 잡기죠. 근데 잡을 수 있을까요가 저희가 사실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거잖아요. 것 같고요. 근데 기준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저 대출금리야 정책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기준금리를 한번 정하면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굉장히 주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게 금리예요. 기준금리를 어떻게 올리느냐인데 미국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미국은 테이퍼링을 올해 안에 한다라고 하고요. 한국은행도 한다라고 하는데 네. 당장 0.25%포인트 정도 올려가지고는 제가 볼 때 영향이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어요. 0.25 정도는 올릴 거라고 예상하는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더 공격적인 0.5 정도 올려야 되거든요. 0.5%포인트 정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영향이 생길지는 몰라요. 만약에 집값만이 목적이라면 제가 한국은행 총재라면 0.5%포인트 정도 올리고요. 지금 내년에 더 올리겠다. 매년 1%포인트씩 3년에 걸쳐서 올리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해주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갈 수도 있어요. 일본도 정책의 실패거든요. 잃어버린 20년이 왜 갔느냐. 결국에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과도하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고 여러 가지 정책의 부작용이 반복이 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올리기는 올려야 되겠지만 이번 대출 규제처럼 즉흥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준금리와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어떤 집값 잡기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크게 경제적으로 봤을 땐 매크로하게 보면 어떤 네. 부작용을 초래할지 모른다. 굉장히 위험한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년에 활용 가능한 코로나19 백신 총 물량이 1억 7천만 회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구 대비 3배 이상의 물량으로 원하는 국민 모두 접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하고 열람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엑스파일 진원지로 지목된 옛 동업자의 처벌을 촉구하고 법원 판결 13건을 근거로 엑스파일 내용이 허위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또 재미를 주시네요. 자, 휴가 잘 다녀온 푹 쉬고 돌아온 이성대 원조 뉴스 썰기 셰프가 돌아왔습니다. 자, 푹 쉬고 오셨으니까 또 한번 칼날로 잘 썰어 보시죠. 네, 휴가 중에 썰기 구상에 집중했습니다. 확실해요? 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준비한 거 먼저 보시죠. 우리 당에도 전직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홍감탱이 후보님이 지금 휴가에 캠프에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나는 국회의원들 줄 세우지 않는다 이러거든요. 자, 이번엔 원표 대결. 원표 아세요? 80년대 홍콩 액션 배우 원표. 몰라요. 예. 89년에 태어나가지고. 그 원표가 아니라 네. 김재원, 홍준표 두 정치인 제가 한번 이름을 만들어봤습니다. 김재원, 홍준표 원표 대결. 네. 알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봤을 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네, 그런데 이 영상이 지금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보신 것처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만든 유튜브 영상인데요. 네. 그 다른 장면에서 좀 논란이 생긴 겁니다. 그 다른 장면에 대한 그 말을 여러 보도를 좀 종합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정봉주 전 최고위원이 홍 후보와 손잡을 생각이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김재원 최고가 없다, 싫다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또 그러면 홍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경선에서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니까 김재원 최고는 당선 가능성은 별로고 후보가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한 걸로 여러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인사가 공식적으로 특정 대선 후보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상당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네요. 가뜩이나 지금 이윤 갈등이라고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쪽의 갈등 양상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홍 후보와 김재원 최고위원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홍준표 캠프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홍준표 캠프에서는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진박 간별사를 자처하면서 과거에 박근혜 보수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장본인이 시대가 변했다고 이제는 진윤 간별사가 되겠다며 아양을 부리고 있다라고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세게 발언을 했었죠. 자, 이런 반응도 좀 부족한지 홍준표 후보도 직접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새털처럼 가벼운 입으로 야당을 농단하고 있다. 이제 그만 정계에서 사라져달라. 국회의원 낙선했을 때 이미 사라졌어야 했다. 상당히 좀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계 은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모습인데 홍 후보에 정말 상당히 격분된 앵그리 에버도 또 따라하셨기 때문에 그게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격분할 정도라면 아까 김재현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서 영상으로 보면 좀 더 생생하게 이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 영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김재현 최고위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걸 알고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유튜브 TV에 그러니까 자진 삭제. 어떻게 보면은 뭐 자삭을 한 거죠. 자, 왜 그러냐? 지금 뭐 보신 것처럼 과거도 아닙니다. 최근에 김재현 최고위원은 당 대변인이 유력 주자. 여기서 유력 주자는 최재형 전 감사위원장인데요. 자, 당내 유력 주자를 공격했다고 이거는 해당 행위다, 이적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대선 후보를 비하하는 그런 분위기들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자신이 홍준표 후보를 강하게 비판한 셈이 되니 뭐 당 안팎에서는 내로남불이냐? 대변인은 하면 안 되고 최고위원은 하면 되는 거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논란들이 나오자 오늘 김재현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에다가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자, 자신이 손잡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는 자신 지도부기 때문에 손잡을 수 없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별로다 얘기한 거는 지도부의 어떤 그 중립성 시비가 일면 당선 가능성이 별로다. 좋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뭐 홍준표 캠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오늘 최고위에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한번 듣고 가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죄송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가볍게 던진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삭제 조치 요청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해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김재현 최고위원은 직접 사과하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사과를 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여든 야든 대선 국면에서는 지도부가 특정 후보 편들게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진윤 감별사 김재현 최고위원이 윤석열 후보 측에 우호적이다 이런 뜻으로 좀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신조어죠? 그렇습니다. 신조어.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번 달 중순부터 유승민 캠프 측에서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던 표현으로 보이고 있어요. 유독 김재현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중에서 윤석열 후보를 좀 옹호한다. 이런 어떤 의혹을 깔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윤 감별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오늘 홍준표 캠프도 공식적으로 합류를 한 셈인 거죠. 자, 다만 그 당사자인 김재현 최고위원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고 갑시죠. 그런데 지금 보고 진윤 감별사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헛소리를 하길래 객관적으로 그 윤석열 캠프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 객관적으로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관계없어요. 야간적으로도 관계가 없을 거고. 약간 우리식 유머를 하네요. 네, 주관적, 야간적. 피식하셨죠? 네, 하시죠. 네. 제 차례인가요? 자, 어쨌든 일단 사과를 했으니까 일단락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김재현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지도부 입성한 다음에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좀 난사 수준, 뭐 홍감탱이 이렇게 좀 비판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왜 이번에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을 했냐? 최근에 지지율 상승세가 있었거든요. 아까 강앵커가 앞에서 썰픽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금 오늘 나온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범보수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 후보가 2등을 차지했는데 지난주보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20%대에 안착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와 한 자릿수로 지금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썰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 수석 전후로 따라잡겠다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죠. 자, 자칫 이런 분위기, 고무된 상황인데 김재현 최고위원의 어떤 공개적인 저런 이른바 디스 때문에 이런 상승 흐름에 찬물을 끼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는 또 살아있는 생물이고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기 때문에 또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من باید پیراهن واتون یک واز کرد و یک جور جبری مجبور به ترک وطن شدم جزئیات را بعدا انشالله همراهتان شریک میکنم. 너 혼자 도망가니 뭐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로 도피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죠. 아슈라프 가니. 네.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얘기입니다. 가니. 네. 신조서 말씀하시네요. 가니.
어제 뉴스에서 이제 국제 이슈도 써는 것 같은데 가니 대통령 국민 놔두고 이제 해외로 도피했던 기사 정말 많이 봤습니다. 현금 막 수천억 원을 들고 나가면서 막 공항에 돈을 흘리고 가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니 대통령이 탈레반과의 더 계속 싸우기 위해서 항전을 위해서 어떤 해외 망명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후퇴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그 영달을 위해서 나만 혼자 살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도피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후퇴가 아니라 도피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영상을 봤지만 뭐 본인은 빈손으로 나왔다라고 사실상 해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프간 대통령이 탈출 계획을 짜놓고 있었다. 그리고서는 미국에는 끝까지 항전하겠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실제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어제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도 카불이 함락된 게 지난 15일이었죠. 그 전날 가니 대통령이랑 직접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죽기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도망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무장관을 상대로 거짓말했다, 사기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한 나라 대통령이 제가 기사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 엄청난 돈과 병력을 투입한 미국이나 정부를 믿고 있던 아프간 국민들이나 지금 모두 이제 배신을 당한 그런 셈이잖아요. 문제는 이게 지금 먼 나라, 상당히 먼 중동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일단 아프간 난민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어요. 보시면 이미 6만 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미군 기지에 수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기지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장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우리 정부에 그동안 도움을 줬던 한 400명 수준의 아프간 국민들 말고는 이 숫자를 넘어가는 그 난민들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 더 다른 이야기를 해버렸을 때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상당히 현안이 될 수 있고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문제가 앞으로 대선에서 현안으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만약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당분간 아프간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에 신경을 못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버리면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미사일이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도발을 해왔거든요. 북한이 어떤 카드를 드러낼지 아니면 그런 도발을 안 하더라도 이 북핵 문제가 계속 고착화돼서 이어질 수 있는 뭐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아프간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한미군과 관련지어서 굉장히 많이 이 사안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예, 두 번째 연근 인터뷰 시간입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을 모시고 잠시 당내 상황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변인 되신 다음에 처음 모셨었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인터뷰입니다. 한 달 반 정도 됐네요. 예, 당시에는 국민의힘 상황이 상당히 이른바 이준석 열풍에 뒤이은 훈풍으로 좋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주요 대선 주자의 갈등이 좀 굵어지면서 요즘 당내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엔? 뭐 아무래도 대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파도를 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와중에 뭐 소나기도 내리고 해일도 칠 텐데 뭐 이건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넘어가야 할 큰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뭐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저도 사실 많이 좀 걱정을 했었는데 또 이번 주 되면서 봉합하는 분위기로 가서 뭐 이제는 반창고만 붙이면 된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는 반창고만 붙이면 됩니까? 네. 예, 밴드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 나온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당의 소속 국회의원과 직계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투기 의혹, 투기보다는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이랄지 아니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지들을 살펴보기 위한 건데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12명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일 많네요. 그러니까 농지를 샀는데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죠. 6건 반이 이렇게 됐었고요. 모두 2명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까? 누군지?
명단은 아직까지 전달된 바가 없는 걸로 저도 방금 또 확인을 하고 왔는데 예. 아마 곧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곧 당에 누구가 이거는 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대신 네네. 국민권익위가 쭉 조사를 해보니 네네. 부동산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의혹이 의혹이죠. 크다라고 예, 보는 예. 12명이죠. 네. 이제 7시쯤 앞서 좀 전이나 조금 뒤에 이제 전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당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뭐 구체적인 어떤 징계를 확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예.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만으로도 당내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대표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조치를 하시겠다고 밝히셨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당의 그 의원직을 유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몇 때문에 명은 탈당을 했고 2명 정도, 몇 10명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절대 아니다.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대신 이제 경찰도 결국은 무혐의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 무혐의 처리인데 이제 방금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권익위 차원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입건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사실 그런 조치로 인해서 국민들의 비판을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제 민주당이 한 탈당 권유 이상의 조치를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께서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신속한 처리에 집착을 하다 보면 억울한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 적절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의원분의 어떤 정치 생명 자체가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명 기회는 충분히 드릴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는 지금 임 대변인이 이준석 대표의 그간 얘기 또는 협의를 해본 결과 물론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하겠지만 당대표의 생각은 소명 기회를 준 뒤에 만약에 불법 거래가 불법 소지가 있는 거래가 확실하다면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 이건 건가요? 소명 기회를 드리고 이제 사실관계가 정확히 드러나고 또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했던 어느 정당보다 강한 조치를 할 거고 국민들이 충분히 국민들의 상식선에 맞는 그런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왜냐하면 몇몇 분들은 1심이나 2심 판결이 나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소나기만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사실 최종심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한 몇 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 임기 내에도 사실 처리가 불가능한 거고 다만 사실관계라는 것은 정확한 어떤 증거나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국민들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고 또 그런 조치가 내려지면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실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제가 볼 때는 그거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준석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한 원칙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한 가지는 굉장히 강도 높은 조치이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심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소명 기회를 드리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충분히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은 이제 법적인 조치와 결론 그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해명을 하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느끼는 시각 이런 부분으로 듣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한 조치면 뭐 탈당 권유 자체가 아니라 아예 탈당을 시킬 수도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고 탈당 권유 이상이 될 것이라는 건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 뒤로는 또? 뭐 사실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탈당이겠죠. 강제 탈당 조치일 것이고 뭐 이 부분은 사실 뭐 대표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최고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100석이 조금 넘는데 만약에 몇 명이 탈당하게 되면 100석 밑으로 가잖아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12명의 구체적 명단이 나오지 않아서 확신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많은 의원들이 대선 주자 캠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부 캠프에서 이거는 지금 캠프에 대한 공격이 아니냐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캠프에 대한 공격이라고 저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게요. 사실 이게 만약에 캠프가 꾸려지고 경선 버스가 어느 정도 꾸려진 다음에 권익위에 어떤 조사를 요청하고 이 결과가 나왔다면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이준석 대표께서 몇 달 전부터 공언을 하신 사안이고 권익위 조사도 캠프가 꾸려지기 이전부터 뭐 꾸려진 것이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가 어떤 권익위랑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특정 의원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다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권익위가 12명은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라고 소지가 있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럼 이 뒤에 물론 경찰이나 조사를 통해서 뭐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권익위가 조사를 통해서 12명을 봤는데 앞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당에서 이 사람들의 해명을 들어보고 당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서 만약에 불법 거래 의혹이 크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판단은 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민 여론을 듣겠지만 여론이 뭐 답안지 객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이해되고 누구는 이해 안 되냐. 12명 전원을 똑같이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저희가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캠프의 어떤 그런 정치 전략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이고요. 예. 징계를 취하는 그 결과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계속해도 일부 캠프에서는 상당히 우리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지도부가 얘기한다고 해서 캠프에서 고지고대로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윤석열 캠프 측이 이 부분도 그런데요. 비대위 출범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윤석열 캠프 측도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다라고 했는데 비대위라는 건 현 지도부의 사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현실성이 있냐라는 지적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 자체는 뭐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 전체가 사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현실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 또 대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라고 했고 또 이에 대해서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법적 조치까지 고려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지도부도 당연히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런 해명을 당연히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병민 그 윤석열 후보 대변인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뭐 그런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고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의 전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뭐 굳이 이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신경 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뭐 최고위에서도 그런 건 논의된 적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민영삼 특보가 윤석열 캠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죠. 이준석 대표는 사퇴하든지 무건 수행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캠프의 주요 목소리는 아닐 수 있어도 캠프의 주요 인사가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지도부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뭐 민영삼 전 특보의 어떤 전 그런 특보죠. 발언이 본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신 거지만 사실 저도 당 대변인을 하면서 대변인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이라고 말을 해도 사실 당의 입장이라고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민영삼 전 특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히셨지만 이게 캠프의 입장으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었고 또 이제 봉합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대표 그리고 지도부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의 측면에 다시 불을 지피는 그런 측면을 보였기 때문에 특보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뭐 유감스럽지만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됐고 그러면 당의 입장은 뭐 지도부 입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준석 대표 측의 입장은 윤석열 후보 캠프의 이 문제 민영삼 전 특보의 발언 등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인가요 앞으로? 뭐 지도부와 대표의 입장도 그 민영삼 특보의 입장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라든지 윤석열 캠프 전체의 입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시 논쟁을 삼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사과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네요. 뭐 대선 후보들은 사실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후보들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 전략적으로든지 아니면 좀 더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겠지만 당 지도부와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뭐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입장을 요구하게 되면 또다시 국민의힘이 겨우겨우 탈출하고 있는 당 혼란적인 측면이 다시 그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어서 뭐 저희는 그런 입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의 전략적 측면은 어차피 후보 본인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사실은 갈등의 한 측면은 이준석 대표가 계속 만든 것도 있거든요. 물론 폭로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원희룡 후보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 이 상황이든 간에 어쨌든 뭐 윤석열 후보가 낮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이런 얘기도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요즘 이준석 대표는 어떻습니까? 뭐 대표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계시고 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대변인단을 통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사실 여러 조언들이 굉장히 뭐 이준석 대표와 친분이 있었던 분들까지도 적극적인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수용하시고 SNS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과 그리고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조언이란 거는 약간 침묵? 뭐 좀 말을 줄여랍니까? 당대표가 굳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표께서도 그런 조언은 굉장히 합리적인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늘 최고위 발언에서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고 이제는 뭐 대표께서도 발언을 조금 줄이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임 대변인과 얘기를 나누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대변인 말씀이 대부분 다 합리적이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합리적이어서 뭐 예. 국민의힘이 그렇게 가면 괜찮겠네라는 제가 생각이 들곤 노력하겠습니다. 합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25분 뉴스룸이 이제 5분 뒤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올해 한반도에 상륙하는 첫 번째 태풍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오후 6시 기준 태풍은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앞바다까지 접근했는데요. 오후 8시부터 제주를 지나쳐 자정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 따라 최고 40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도 몰아치겠습니다. 해안가 외출은 피하시고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강풍과 침수 피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주말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세 후보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던 3강 구도가 한 달 만에 깨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0.4%, 이재명 경기지사가 27.7%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인 가운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4.1%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